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티거 전차네요. 네, 그동안 독일군의 4호 그리고 5호 전차 판터까지 나치 독일군의 전차 라인업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1호 전차부터 3호 전차까지 좀 비인기 차량이라서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1호 전차는요, 기관총 2정의 훈련용 경전차였죠. 그리고 2호 전차는 이게 조금 한둘레 커져서 20mm 기관포단 거였고, 3호 전차부터 이제 제대로 된 전차이긴 했는데, 요게 처음에는 37mm 포를 탑재했다가 이제 50mm 주포로 본격적인 주력 전차 라인을 열었고요. 그리고 다음 4호 전차가 단포식이긴 하지만 75mm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75mm 장포신으로 진화하면서 대전 기간 내내 독일 기갑부대의 진짜 일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호 전차 판터는요, T-34 쇼크에 대응해서 만든 명실상부한 독일군 최고의 중형 전차였죠. 그런데 이 라인업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독일군 전차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바로 그 이름, 6호 전차 티거입니다. 2차 대전 최고의 전차를 말하라고 해보면 열의 여덟은 주저없이 말하는 전차가 바로 이 티거 전차입니다. 독일군에겐 무한한 자신감을, 연합군에게는 극한의 공포를 선사했던 그 전차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패전국 독일의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빙턴 전차박물관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티거를 소개하지 않고서는 나치 독일군 전차 시리즈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시리즈 이후에 다룰 6호 전차 B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티거2, 퀴니스 티거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그 원형이 된 티거1을 제대로 짚고 가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2차 대전 독일군 전차의 낭만 끝판왕 6호 전차 티거1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티거1은 어떤 전차인가요? 일단 제가 스펙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56톤이고요. 차체 전면 그 장갑이 100mm예요. 그리고 포탄 전면 최대 장갑은 120mm, 무장은요 8.8cm KWK36L56 주포였습니다. 그러니까 56 구형장 88mm 주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92mm MG34 기관총 2정이 있었고요. 엔진은 마이바흐 HL230P45 700마력 엔진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5.4km였고요. 승무원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만 보면 장갑 두껍고 포 크다로 끝입니다. 하지만요, 티거1을 진짜 무서운 전차로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포 관통력입니다. 이 8.8cm KWK36L56에다가 PZGR39 철갑탄을 넣어서 쏘게 되면요, 1000m에서 100mm 수직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4년에 소련의 IS-2가 등장하기 전까지 연합군의 그 어떤 전차도 정면에서 격파가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소련군의 T-34 76의 76mm F-34 주포는요, 티거1 정면을 어느 거리에서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T-34 85조차 500m 이내로 들어와야만 정면 격파가 가능했죠. 두 번째는 광학 장비였습니다. 자이스 TZF-9B 양안 조준경, 이게 후기형은 TZF-9C인데요. 이 조준경이 2.5 배율의 조준경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우수한 정밀 광학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1500m, 2000m 원거리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죠. 같은 시기 소련군 조준경은요, 1000m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티거 에이스들의 원거리 저격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광학장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무원의 훈련도였죠. 티거 부대는 정예 자원으로만 충원했습니다. 전차장 포수 페어의 숙련도 자체가 격이 달랐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 대로 10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이 실전 비율이 나온 겁니다. 단순히 이 장갑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전차의 탄생 배경은 뭔가요? 티거는 당시 견고하게 요소해야 된 적의 진지를 분쇄해서 후속 부대가 돌입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돌파 전차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티거 개발이 시작된 동기는요, 1937년 독일 육군의 신형 30톤급 돌파 전차, 이게 보통 DW라고 하는데 이게 드루이 브루흐바겐이라는 그 약자예요. 아무튼 이 돌파 전차 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 개발에는요, 다임러 벤츠, 헨쉘, 만 등의 독일의 쟁쟁한 메이커들이 참여해서 치열한 경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육군은 경합에서 선정된 메이커에게 30톤급 돌파 차량의 시제 차량을 1939년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다소 빡빡한 마감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헨쉘사의 설계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1937년 1월 독일 육군 병기군 DW1의 개발을 헨쉘사한테 지시하게 됩니다. 이 DW1은요, 외형상으로만 보자면 4호 전차와 유사한 포탑에 75mm KWK-37L24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구경장 75mm 포예요. 차체는 돌파 전차라는 임무에 걸맞게 각부 전체 장갑 두께를 50mm로 강화했고요. 중량은 군에서 요구한 30톤을 정확하게 준수했습니다. 기동력 면에서는 280마력의 마이바흐 엔진을 채용해서 시속 35km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돌파 전차라는 임무의 특성도 있거니와 어지간히 강화된 적의 대전차포 등의 변수로 인해 후속으로 전면 장갑을 60mm로 강화하고 그리고 7.9mm 기관총을 신설한 DWT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 DWT는요, DW1보다 중량이 3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최고 속도는 시속 30km대를 유지했었어요. 하지만 독일 육군은 이 두 차량의 성능에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시제 차량은 개발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중단이 되자 자존심이 상하는 헨쉘사는요, 1938년 9월 9일부터 DW2를 보다 개량한 32톤급 VK3001H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포탑이 완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실제 포탑과 유사한 중량에 이르는 그만큼의 콘크리트제 링을 얹어서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도 독일 전차의 특징인 수직 장갑판을 채용하는 등 훗날 티거의 기본적인 골격을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헨셀이 개발에 착수할 무렵 헨셀의 영원한 라이벌 포르쉐가 뛰어듭니다. 포르쉐는 헨셀보다도 더 뛰어난 차량을 만든다는 목표로 VK3001P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차량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개발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포르쉐사의 안이 실패했으니 자연 헨쉘로서는 자신들의 시제 차량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육군은 콧방귀를 껴버렸죠.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결국 1942년에 개발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념의 헨쉘이었습니다. 독일 육군 안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헨쉘사는 약 40톤급의 신형 시제 차량인 VK3601H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총 5대의 시제 차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VK3601H는요, 중량이 증가한 만큼 차체 크기도 확장됐고요. 보기륜도 7개에서 8개로 늘어남과 동시에 대형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헨쉘사가 순조롭게 티거를 개발하나요? 아닙니다. 쓴맛을 본 포르쉐 역시 집념이 엄청났습니다. 헨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포르쉐는요, 1941년 2월 크루프사와 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크룹사는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대공포인 8.8cm 플렉 18을 전차 탑재형으로 개량한 시제품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마땅한 무장 체계가 없던 이 포르쉐한테요, 이 크룹사와의 계약 체결은 날개를 단 격이었습니다. 주포를 달면 육군이 혹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편 헨쉘사도 주포를 찾고 있었습니다. 헨쉘사는 게라트 725 75mm 주포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포의 포탄에 쓰일 텅스텐강 보유량이 극히 적은 관계로 병기구의 명령에 생산이 중단돼 버립니다. 헨쉘사로서는 애써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가 졸지에 개발비만 날리고 물먹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안이 없었죠. 이렇게 되니까 포르쉐가 쾌재를 부릅니다. 헨쉘사로서는 유일하게 대안이라고 할 것이라고는 라이벌 포르쉐와의 계약을 체결한 크룹사의 8.8cm 포였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규격이 7.5cm에 맞췄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전면 재설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육군 병기구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서둘러서 신형 돌파 전차의 투입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크루베의 8.8cm 포를 예의주시했었죠. 기존의 CJ 차량들로는 이 포를 탑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롭게 병기국은 45톤급의 VK4501의 개발을 지시합니다. 이거 난관이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노하우가 쌓인 henschel사는 완성도 높은 VK4501H를 제작합니다. 우선 VK3601H에 비해서 차체 폭을 더욱 넓혔는데요. 56구경에 8.8cm 포를 탑재한 포탑의 포탑링이 상당히 클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또한 차체 측면 장갑판 역시 두께를 80mm로 강화합니다. 이렇게 henschel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설계와 테스트에 임하는 동안 포르쉐사는 VK3001P에서 사용했던 하이브리드 방식을 또 고수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포르쉐사가 이 VK3001에서 엄청난 난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어요. 엔진을 사용해서 전기 모터 돌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방식을 또 썼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엔진룸의 용적이 너무 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포르쉐샤의 VK451P를 보면요, 포탑이 지나치게 전방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양사가 부지런히 시제 차량의 완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독일 육군 병기국은 안 그래도 촉박한 완성 시한을 히틀러 총통의 생일인 1942년 4월 20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회사는 엔지니어들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42년 1월 17일 henschel은 동프로이센의 라슈텐브루크에 위치한 총통 모형행 화물열차가 출발하기 약 40분 전에 간신히 시제 차량을 완성합니다. 문제는 완성된 시제 차량이 워낙 촉박하게 공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주행 시험도 못 해보고 화차에 적재한 거였죠. 반면 포르쉐사의 VK401P는요, 니벨룽겐베르케 공장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공정을 진행해서 출고되었고요. 1942년 4월 19일 양사의 시제 차량을 적재한 열차가 라슈텐부르크에서 약 11km 떨어진 역에 도착해서 하차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포르쉐사의 차량이 하차되자마자 진흙탕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henschel사의 수석 설계자인 크루트 아르놀트는 포르쉐 박사한테 자사의 시제 차량을 이용해서 포르쉐 차량을 견인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포르쉐 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지아에 거절해버립니다. 아무튼 갈 길은 멀고 두 시제 차량이 극복해야 할 코스는 험난했습니다. 이 볼프스 산체라고, 즉 이게 늑대구리라는 뜻이에요. 이 늑대구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총통 모형이 위치한 라슈텐부르크를 향해서 이 두 차량이 주행하는데, 이 주행하는 동안 진짜 이 두 시제 차량이 수많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멈췄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자들이 들러붙어서 수리를 하는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운 끝에 두 차량이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드디어 히틀러 앞에서 이제 테스트하나요? 마침내 총통의 생일인 4월 20일 히틀러 총통이 참관한 가운데 두 시제 차량의 비교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 테스트의 양사는 상을 걸었죠. 1번 타자는 포르쉐였습니다. 이 포르쉐 차량은요, 시속 50km로 1km 이상을 주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였죠. 이에 반해 henschel사 차량은요, 시속 45km로 850m가량을 주행하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1km도 못 가서 덜컥 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참관단에서는 포르쉐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총통을 비롯해서 나치당 간부들 전부 다 포르쉐 차량한테 가서 뭐 악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뒤에 150m 뒤에 그 henschel사 차량은 멍하니 서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henschel사의 크루트 아르놀트는 이때부터 자기의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henschel사의 이 아르놀트도 굉장히 많은 나치당 간부한테 쥐약을 먹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누구하고 친했냐? 제국 군수상인 알베르토 슈페어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알베르토 슈페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차량의 기동 성능을 다시 한번 시험해 줄 것을 제안해요. 왜냐? 이 아르놀트는요, 역에서 내려서 라슈텐부르크로 이동해 오는 와중에 포르쉐사의 차량이
선회력이 그다지 시원스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고 그날 밤 슈페어가 아르놀트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총통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직선주행 테스트만 했으니까 이제 곡선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야 된다. 이거 한번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히틀러가 여기서 오케이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동성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헨쉘사 차량은 어떻게 했겠어요? 밤새 엔지니어들 다 달라붙어. 야, 이번에 쓰면 너네들 다 죽는다. 어? 내가 처형시킬 거야. 아르놀트가 이렇게 해보더니 또 가면서 밤새. 반면에 포르쉐 박사는 어떻게 해? 그날 파티하고 한자로 자고 있었어. 잤단 말이야. 잤는데 다음날 막 깨워 누가 왜 그러니까 총통이 시험 다시 왜 나갔어요. 기동성 테스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헨쉘의 차량은요 대형의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회 능력이 굉장히 매끈했습니다. 반면 포르쉐 차량은 삐그덕 하다가 덜컥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참관단의 시선을 돌려놓는데 헨쉘이 성공한 거죠. 더욱이 포르쉐의 독특한 구동 방식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헨쉘은 뭐예요? 이게 마이바흐 엔진이었던 신뢰성 있는, 이게 처음엔 650마력이었지만 나중에 700마력으로 교체가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헨쉘의 차량 VK4501H가 6호 전차로 채택이 됩니다.